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까지는 제가 여기 오면서 소금으로 헤아려 보니까 85일 정도 남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당 한동훈 위원장을 특정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우선 몇 가지 직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얘기는 다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그 짧은 기간에 일단 성공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당이 김기현 체제 마지막 순간에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이래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런 낭패 지경까지 왔는데, 그때 저는 누군가가 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오른 사람 중에 일단 국민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쇄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구체화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여러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규격에 맞게 주목하고 쇄신 의지를 표명하고 어떤 일정한 감동을 생산하는 거기까지 1단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4월 10일 총선거가 국민의힘당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걸 먼저 통찰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4월 10일 선거는 과반수를 국민의힘당이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작년 3월 9일, 이제 재작년이 되어버렸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의 본물을 일단 차단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선택해놓고 보니까 국회가 과반수 이상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장악돼 가지고 이게 개혁이고 뭐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4월 10일 총선거에 일단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가 공약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의석이 절체절명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내에 일부 또는 지극히 일부가 될지 모르겠으나 당적을 갖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그리고 당적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당적을 갖고 있되 하여간 상인고문 또는 중진그룹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는 박찬종 씨가 왜 과반수 획득이 절체절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반수가 안 돼도 국민의힘당 야당으로 존립한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단체장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과반수가 미달돼서 지금과 같은 것이 연장되거나 더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개헌 저지선 또는 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3분의 1, 100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떠냐? 그러면 어떠냐? 그래도 국민의힘당은 야당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도 있고, 또 당내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당대표나 그 당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밖에 그냥 다 나가주면 좋은데 그 안에 이렇게 용트림 하듯이 이게 무슨 어떤 찬스를 보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 가는 길을 잡아 당기는, 글쎄 그게 지금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밀한 곳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첫째로 깨달아야 되겠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는 이 과반수 획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싸움은 수도권이다.
253석의 지역구 중에 121석이 걸려있고 현재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딱 100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당이 18석, 달랑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을 획득하면 과반이 획득되는 건데 이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당이 많이 당선돼 가지고 과반이 획득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간발의 차이로 될 수밖에 없다. 간발의 차이. 그 간발의 차이는 서울 표준 지역의 유권자 수가 대개 15만인데 1%, 1,500표 내외에서 결판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간발의 차이를 좌우하는 유권자 측이 누구냐 하는 걸 한 위원장은 명심해야 됩니다. 크게는 경상도 기방, 전라도 기방, 이게 30, 30, 국민의힘당, 민주당. 그리고 중간이 40%, 이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40%가 대량 기권하는 층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투표율이 아마 60% 간신히 넘었을 겁니다. 역대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70% 넘은 일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60%를 간신히 넘는데 결국은 30, 30 중에도 기권자가 있지만 이 40이 중에서 대량 기권자가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소수가 투표에 참가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 망설이는 계층 요 지극히 소수. 가령 지역구마다는 1 내지 2% 유권자 요 표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덩치로 자극한다 그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요거 아주 미세한 것이죠. 이런 걸 일단 전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천 문제인데 우리 헌법에는 이 정당이 공천을 개방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사문화되어 있어요.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 의하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걸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한다 이거지요. 미국의 대제도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각 정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길은 막아놓고 결국 실력자, 결국 낙하산, 공천이 되고 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당하고 경쟁할 국민의힘당은 공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공천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몇 명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이 공천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 결과적으로 이쪽이 훌륭하고 낫다, 조금이라도 낫다, 이런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 지난 주말에 민주당은 공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몇 차례 공천 적격자 발표한 일이 있었지요. 그 중에는 지금 한 보름 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1990년대 말 그때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 풀악취로 오인한 사람을 두들겨 폭행을 가해가지고 사망에 이른 폭행치사 사건으로 실형 5년 산 사람을 운동권 출신으로 이재명 도지사 밑에 어떤 기관의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몇 달 있다가 그것이 문제돼가 잘린 사람을 공천 적격자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일단 취소했지요. 그러니까 이 지난 주말에는 이제 그런 민주당인데 공천 적격자라고 발표한 게 맨 왼편에 이재명 의원, 그 다음에 대전 출신 황운하 의원, 그 다음에 마포 출신 노웅래 의원, 그 다음에 누구 하나가 있는데 요렇게 방송마다 요 사진이 딱 나와 공천 적격자다. 국민을 바지저고리 취급하고 아무리 민주당이 이러나 저러나 기본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30이 있다 치더라도 이건 행패예요, 행패. 그러니까 당대표가 정과 사범에 온갖 부패 사건을 주렁주렁 달고 재판에 일주일에 4회씩 나가는 이 사람이 공천 적격자다. 이러니 황운하 의원처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1심에서 실형 3년이 선고돼서 실형 깜빵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적격자다. 노웅래 정치자금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지요. 그 증거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체포동의안 요청할 때 그 증거로 돈 주고 받고 할 때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는 녹취록까지 공개해갖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유포죄로 고발하느니 한 그 노웅래 이게 공천 적격자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한 사람 구속돼 있고 20명 내외가 피의자 판결에 올라 있고 내가 알기로도 성북구 출신 기동민 의원 등은 이미 기소돼가 재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국민의 시각에서 공천 부적격자가 40 내지 50명이다 이거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적격자로 되는 한 이 사람들 공천 배제할 수가 없지. 폭행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너무 흉측한 사건이니까 일단 그걸 취소하긴 했지만은 자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공천 면면의 얼굴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조금만 잘하면 그거보다 조금만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소수 얄팍한 부동층 한 선거구당 수도권의 1% 내외의 이 표를 국민의힘당이 얼마든지 땡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대.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힘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태백산, 각동강 줄기의 강원도 일부, 경상도,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 경상남도, 부산 이 지역과 수도권 강남, 서초,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 이런 데는 사람이 몰려들어. 부산 서구 동구는 국민의힘당 예비후보가 9명이 등록을 했어. 9명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국회의원 참 좋다. 개나 소나 기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왜 이렇게 안전지대에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느냐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회의원 공천이, 국회의원 특권이 17대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쌓였다. 그러니까 이게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면서 4년 동안에 부자가 되고 부자나 고위공직 지낸 사람은 흥청망청 이렇게 거들먹거려 다니면서 고급차 타고 돈도 생기고 그런 자리다. 이런 인식이 돼 있다. 그 요 다음에 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된 상태라면 부산 서구 동구 같은데 국민의당 후보, 예비 후보가 9명씩 덤벼들고 송파구에 고위공직자 출신 그다음에 중진 언론인들이 그게 몰려들고 할 일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1. 적합도 조사를 하십시오.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오니까 누굴 지지하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적합도 조사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서울 서초 갑구다 이러면 여기에 우리 당이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 사람의 경력은 이렇고 이 사람은 경력고 이 사람 경력은 이렇고 나이는 이러이러하고 하니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15대 국회 때 여당 당시 신한국당이 수도권에는 아주 치밀한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그 수도권 절반 넘어갔지요. 이게 적합도 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책임당원 투표로 일단 그 지역의 우세를 가름한다. 그거 한동훈 위원장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달에 1,000원씩 6개월 당비만 내면 책임당원이 되는데 그게 작년 일이냐? 재작년 일이냐? 몇 년 전 일이냐? 하여간 6개월만 내면 6개월 6,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돼 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이 지역 후보가 누구라 하는 건 지금 소용도 없고 시효도 지나간 거예요. 그 적합도 조사를 일단 해야 된다. 둘째로 중진 다선 의원이 그리고 고위공직자 출신 이게 배제를 원칙으로 하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그러니까 중진이라 그러면 초선, 재선, 다음 3선 이상을 중진이라 하고 지금 5선, 6선 의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차석비서관 등을 지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공천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눈 감아버렸어요. 지금 17대 국회 이래에 특권이 어마무시하게 쌓여진 이후에 다선 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냥 국회의원 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찌어찌건 안전지대니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5선도 되고 4선도 되고 6선도 되는 현상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뚝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1대 국회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재명을 상대로 싸웠느냐. 이재명 당신은 의원 자격이 없다 물러서라. 이 말을 한마디라도 한 일이 있느냐. 다선 중진 의원간데 조사하면 딱 나올 거예요. 그게 침묵지킨다. 왜 침묵지키느냐.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까 싶었어. 개딸이 민주당 비명계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당의 이재명 도드라진 비판자도 공격하니까 그게 주눅이들이가 조용히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4선, 5선쯤 했다. 한 번만 더 되면 국회의장감이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3선 이상 전부 몰살시켜버리면 국회의장감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 특정상 초선 의원이라도 국회의장감을 찾아야 하는 이렇게 이게 지금 17대 국회 이후 특히 21대 국회 이 국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다. 한동훈 위원장. 이 21대 국회 20대 19, 18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거슬러 내려올수록 점차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해가 그 극치점에 이런 것이 지금의 21대 국회다. 국민의힘당 110명이 이재명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재공천하고 기회를 줘?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므로 22대 국회에 국민의힘당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 강인하고 뿌리가 깊은 저 민주당의 부패 타락 세력과 맞서 싸우는 용사가 필요한 때다. 다선 중진, 무슨 장관 지내고, 그리고 뭐 고위공직 지내서 경험이 필요하다. 한동훈 위원장, 국회가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러니까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기본 소양만 있으면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 입안이나 대정부 질문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입법조사처 큰 건물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입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인물들이 질비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한 분야의 장관을 지냈다, 전문가다, 교수다, 이걸 지역구에 배치한다. 이거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 돼. 다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22대 국회의원의 국민의힘당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 공천하겠다는 거. 이어서 그저께는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그들의 귀책 사유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권 폐지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귀책 사유에 후보 안 내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망신당했지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당에서 내세우자고 한 것인지 용산 비서실의 작용으로 이걸 사면해서 그냥 내보낸다고 누가 그랬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 건의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권 폐지에 불체포 특권과 귀책 사유에 불출마 이 갖고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공약을 하세요. 그건 좀 연구를 하세요. 연구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뭐를 참조해야 되느냐. 지금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란 게 있어. 대표가 장기표 대표예요. 내가 거기 상임 고문이야.
110가지가 넘어 특권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회의원 자리가 특권을 향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몸조심하게. 국회의원 특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국민당 의원들이 함부로 나서서 이재명을 공격 못하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 편안하게 지내는 길, 이걸 누리는 게 특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목상 세비 연간 1억 5천만 뚝 잘라버려요. 절반 이하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각종 명목으로 심지어는 추석 설날 떡값까지 주고 무슨 뭐 정책 보조비까지 주고 하는 이 모든 거 폐지해버려요. 일본은 보좌관이 셋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쓰려면 사비로 써야 돼. 우리는 9명이야. 이 9명, 지금 이 선거철에 들어가서는 이 이원회관을 한두 명 지키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구가 선거운동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박찬종 씨 당신도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14대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보좌관이 셋밖에 안 돼. 그러니까 9명 절반으로 줄인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책자를 한동훈 위원장 받아보고 그중에서 가능한 거 가능한 거 당신 기준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야. 가령 기본은 작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물질적 특권 완전히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보좌관 수도 3명 이하로 줄이고 이거 공약해. 이거 지금 불체포 특권 공약 그 다음에 사고 지역의 귀책 사유로 인한 국민의힘당 선거 입후보 안 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건 당연히 그래. 이건 민주당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극약 처방이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15대 국회의원 수준의 특혜로 이게 돌아간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줄 때에 또 하나의 선서를 해야 돼. 각종 특권 폐지 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 46조 준수 선서를 해요.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거 선서예요. 그런데 국회가 임기 개시할 때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게 300명이 전부 손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선서문에도 그게 있어. 그게 있어. 헌법 취지에 맞도록.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 놓고 안 지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천장 줄 때에 나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물론 당의 큰 정책,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이런 큰 테두리의 정책은 주셔야 되지만 그 외에 민생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를 수 있다. 그때는 내가 내 양심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선서시켜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만난 일도 없는데 지금 시간이 한 20분이 넘어가는데 더 이만큼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우선 제가 얘기한 것은 당의 정체성, 당 내에 40총선거가 과반수 안 돼도 좋고 개헌선과 이게 탄핵 저지선이 무너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들이죠.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결판은 간발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적합도 조사를 하고 다선 중진 우선할 필요가 없다. 고위공직자 우선할 필요 없다. 전문가 우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국민 대표자 회의에 대표를 뽑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민심을 탐방하고 탐색하는 기본적 능력이 있고 깨끗한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권 폐지와 헌법 46조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공천자들이 하도록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